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한국사 교과서 비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양반 신부는 동료했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8세기 체제라 해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시대의 특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주로 사회사 내지 문화사의 측면에서 18세기 체제의 특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이미 익숙한 하나의 관념, 통념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는 뭔가 기존의 사회 질서,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하고 나아가 해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는 교과서의 절 제목은 지금 PPT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알려진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양반이 황곡을 배급받았는데 그걸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자 상민 신분의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파는 사회적 배경이 그 소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교과서는 이렇듯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늘고 부를 축적하는 상민들이 출현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는 크게 동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에 동요란 말을 쓴 것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난한 1960년대 이후 조선 후기에 들어서 기존 양반 체제의 동요, 나아가 해체라는 것은 하나의 학계의 통설로 자리 잡았고 국민교육을 통해서 널리 보급되었다. 마치 서유럽에서 시민사회가 새롭게 등장해서 이 근대라는 문명을 성립시켰듯이 같은 프레임워크가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교과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새로 성장한 분홍청은 우세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족들이 기존의 양반들이 장악하고 있던 향촌사회의 지배권에 도전하였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력을 갖는 분홍청이 새로운 자산계층이 성립함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의 사회가 성립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중세봉건적인 신분사회가 아니라 근대적인 평등사회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비단 한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한국민주주의의 성립, 형성과 관련해서 대체로 18세기부터 서술을 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을 오늘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 알려진 연구자들이면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큰 사회적 변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동리입니다. 동리는 지금은 뭐 거의 다 그 공동체성이 해체되거나 변질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40-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인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기본적인 어떤 생활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평생 자기가 살고 있는 도나 군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혼인 반경도 한 40km 멀어서 같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정태적인 농업사회, 소농사회에 있어서 인간들은 모두 동리라는 하나의 생활 공간, 그 공동체에 소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 16세기 조선 전기의 동리를 가지고 흔히 향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향도라는 말은 이후에 사라졌습니다만은 15, 16세기만 하더라도 동리를 가리켜 향도라 했고 또는 연불향도라 해서 공동으로 연불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부세를 공동 징수하거나 수취하고 운반하는 생활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 16세기의 동리와 17세기 후반 이후의 동리는 전혀 상이합니다. 여러 사람이 연구가 있고 저도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15세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서라 할 수 있는 경상도 지리지
또 경상도 속찬 지리지라는 지리지에 각 군현 고을의 동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와 17, 18세기 경상도 각 고을의 그 동리를 비교하면은 그 숫자나 이름부터 매우 상이합니다. 그래서 15, 16세기의 동리와 17세기 후반 이후의 동리는 상이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연구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동리, 익숙하게 보아왔고 살아왔던 동리는 언제 성립했느냐? 1675년 오가를 일통으로 조직하는 숙종연간에 지방행정체제에 큰 개혁이 있습니다. 이 오가 일통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구례의 향도라고 불리던 동리가 오늘날의 면의 범위로 성격을 하고 그 면 밑에 그 구례의 동리 밑에 보이지 않았던 자연초원이 동리로 성격하는 큰 변화, 이른바 20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리라는 지방행정체제가 이때 역사의 전면으로 드러나면서 성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상도 단성현의 경우 1606년 6개의 동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가 통제를 시행한 이후에 이 6개의 동리가 6개의 면으로 성격하고 그 면 아래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자연촌 63개가 새로운 동리로 부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63개의 동리는 1825년까지 112개로 증가하는데요. 이와 같이 그 20세기 한국인이라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동리라는 조직은 그렇게 멀리 올라가지 않고 불과 한 300년 전에, 350년 전에 성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전국의 동리 수가 파악되는 것은 1790년에 호구총수라는 지리수를 통해서인데요. 전국에 332개의 군현, 고을에 3,951개의 면이 있고 그리고 39,469개의 동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로 나누면은 동리당 평균 호수는 40호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파악한 호란 것은 실제 존재한 전호의 한 절반 내지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하청의 가난한 호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협호라 그럽니다. 남의 호에 끼어 들어가 있는 남의 행랑처나 농막에 요사이 말로 하면 새빵살이 하는 이 하민들, 노비는 아닙니다만은 이 협호가 있었는데 이까지 합하면은 동리당 호수는 대강 70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잘 알고 있는 20세기의 동리가 28세기 말에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7, 8, 9세기 사회적 질서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로서 동리의 성립을 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리의 성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이제 이어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잘 알려진 사회 질서의 큰 변화는 친족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상속제, 친족이나 가족이 세대 간의 재생산이 될 때는 상속이 이제 개제가 되죠. 이 상속제는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균분 상속제입니다. 당시에 양반가들이 남긴 상속문서 분재기를 보면은 매우 철저하게 남녀 형제 자매가 노비와 토지를 매우 균등하게 서로 나누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도 형제 자매 간에 돌아가면서 지냅니다. 원래는 큰아들이 지내고 다음에는 작은 동생이 지내고 그 다음에는 작은 여동생이 지내고 이런 식으로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친상속제에서 여성이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 이 17세기 후반부터 최근에 와서는 민법 개정에 의해서 여성도 상속권을 다시 회복한 남녀 평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바로 17세기 후반부터 한 3세기간
여성들은 매우 심각한 종속 상태에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친족 조직은 삼변으로 소급하는 열린 조직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삼변이라는 것은 부계, 아버지계, 모계, 어머니계, 처계, 처의 부계와 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4대 조상, 어머니의 4대 조상, 처가의 4대 조상, 이 모두가 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족 조직은 매우 소규모의 타이트한 폐쇄적인 조직이기보다도 상당히 느슨하게 연결된 개방적 조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풍속도 모계적인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솔소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남자가 장가를 듭니다. 우리나라 말로 장가를 든다 그러는데 이건 처갓집에 가서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할 때까지 처가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처가에 적당한 어떤 가계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처가에 눌러 앉기도 하고 또는 한참 10년, 20년 지나서 본가로 돌아오는 풍속이 상당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중반 이래로 이것이 변화합니다. 그 인구가 크게 증가해서 토지재산이, 노비재산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상속제가 변질된과 동시에 주자 가래가 농촌 사회에까지 널리 침투하고 보급되기 시작하는 문화적 요인이 중요했습니다. 17세기 중반이 되면은 조선왕조의 국가체제는 확고하게 유교적 질서가 그 헤게모니를 확보했는데 그 전까지는 전통 무교를 억압을 했습니다만은 이 헤게모니가 확립된 이후부터는 전통 무교와 적절한 절충과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적 가래를 성립시킵니다. 중국에서 성립한 주자 가래입니다만 한국에 들어와서 이 주자 가래가 지방마다 가문마다 보급될 때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그 지방의 독특한 풍속과 또 전통에 따라서 변질을 하게 됩니다. 크게 말해서 중국과 대비할 때 사당제보다는 묘제를 매우 중시하는, 중국에서는 묘제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묘제는 없습니다. 그 여러 조상들을 한 사당에 모아놓고 그 전부를 하나의 조상신의 총체로서 섬기는 것이 그 중국의 사당제라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당제는 아주 고급의 양반 가문에서나 보급되고 보통 하급 양반의 경우에는 묘제가 더 중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조상의 묘를 한꺼번에 제사하는 게 아니라 묘 하나하나의 조상을 제사의 대상으로 삼는 이 개별 조상신이 성립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에 놓여 있는 신주는 4대가 지나면 땅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만 묘제는 이 4대를 넘어서 5대, 6대, 10대까지도 제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 연한이 무한합니다. 따라서 10대조 조상의 묘제를 지닌다 하면은 방대한 후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친족 조직이 중국에서는 4대 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쌍생아적으로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대가 되면 신주를 묻는다 그랬죠. 근데 5대 조상을 4대 조상으로 섬기는 친족이 살아있으면 이건 최장방이라 합니다. 그 최장방의 집으로 이제 신주가 옮겨갑니다.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4대를 섬기는 또 하나의 친족 조직이 탄생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동일 조상을 섬기는 이 친족 조직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대사례를 성립시키는데 이런 것이 전통 무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고조, 정조, 조부, 4대를 제사하는 남계동성 친족 집단이 형성됩니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삼변으로 열린 매우 느슨한 개방적 조직으로서 친족이라면은 이때는 매우 타이트하게 결합한 남계 동성 친족 집단이 형성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당례라 그럽니다. 결혼제도도 남자가 더 이상 장가를 드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처가에는 한 3, 4일 정도 머물다가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친정례라 하는데 그 친정례가 일반화됩니다. 남의 집에 사위로 있어서는 더 이상 과거를 볼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집에 사위로 오래 눌러붙어 사는 것은 천시되고 비하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친족 질서가 성립함에 따라서
이 양반 신분의 사회적 의미, 그 위세 이런 것도 변질을 합니다. 양반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문무관료 출신이나 그의 가족들을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17세기 후반, 18세기가 되면 양반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친족 집단의 위세 신분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조상 가운데서 뭐 판서나 정성을 한 현달한 선조 또는 유명한 학자가 있거나 하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4대 봉사, 부조, 정조, 고조 그 내외니까 조상이 8명이죠. 조상이 8명의 기일과 생신 그러니까 모두 16번 1년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묘제를 지냅니다. 뭐 단오절, 추석절 맞아서 또 시제라 해서 시향제를 지내야 되고요. 이렇게 제사를 1년에 뭐 열 몇 번씩 지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자제들 가운데서 적어도 지방향시에 합격을 해서 뭐 유학 내지는 좀 더 올라가서는 뭐 진사 정도는 배출이 되는 이 가학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반 신분의 가장 그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혼반입니다. 결혼의 네트워크, 아주 고급의 네트워크, 그의 혼반에는 여러 가지 그 청의의 위계가 있어가지고 위계의 양반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했는데요. 이 혼반을 유지하는 것, 이게 양반 신분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족보를 편찬하고 또 묘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 묘제를 지닐 때 각종 그 제수를 장만하고 묘를 관리하고 하는 제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3대 종무를 보유한 친족 집단의 사회적 위세로서 양반의 의미가 변질하고 확산되어 갑니다. 그 이래 19세기 말까지 이 같은 양반 신분의식과 상응하는 문화가 기층으로 계속 확산되어 갑니다. 기존 양반가의 그 지차들이 분가하고 상민마을에 들어가서 그 상민마을을 지배를 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반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에 대항해서 상민마을의 상청 상민들이 참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자제들을 향시에 적어도 생원으로서 합격을 시키고 지방향교에 출입하게 되는 그 관문만 통과하면은 향반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향교에서 드리는 어떤 석전례, 공자님 제사에 말석이나마 참여할 수 있을 때 양반이 되는 것이죠. 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기존의 상민청 가운데서 양반으로 상승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향반청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같은 양반이라 하지만은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은 14청의의 등급이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왕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반, 전국을 울리는 국반이 있는가 하면은 지방에 가면은 겨우 향교 석전내의 말석을 차지하는 향반이 있었고, 당시에 조선인들은 평생에 걸쳐서 생의 목표와 그 생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 전략이 친족 집단을 결성을 하고 양반 신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18세기 체제, 대체로 1660년부터 1830년까지 그 시대 한국인들을 지배한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양반 신분이 동료되거나 해체되었다는 기존 학설은 역시 그 서양을 뒤따라가는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어떤 계층이 성장해가지고 기존의 봉건 신분제를 해체하고 시민사회를 성립시켰다는 식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실태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그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사회학자들의 사례가 있고요. 일일이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후기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연구 성과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도를 하나라도 얹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경상도 예천군 용문면에 그 대절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대절이라는 마을의 1720년의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상한들, 하천민들이 86호, 양반은 8로밖에 없는
민촌입니다. 18세기 말까지 이웃면이나 마을에서 유세 양반들이 진입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들이 마을의 대성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권씨, 박씨, 김씨, 여씨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김씨, 여씨 두 성은 소멸하고 살아남아서 번창하고 마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권씨, 박씨 두 성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은 동리 전 주민의 한 40, 50%는 양반이고 나머지 한 50, 60%는 이제 상민입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상계로 조직되고 상민 신분들은 하계로 조직되어 가지고 전자가 후자를 동원하고 지배하는 반촌이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 민촌이 반촌화하는 하나의 그 예를 소개를 했습니다. 경상도 대구부 이 조안방과 월배방이라는 두 면의 호적 전체를 분석한 다소 대형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1690년, 1858년 사이에 장기 존속한 친족 집단은 11개, 소멸한 집단은 또 11개, 거의 소멸 중인 집단은 4개, 크게 번영하여 이 두 면에서 지배세로 군림한 집단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친족 집단을 구성해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기 변화, 흥망생쇠가 무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심이 되는 가문이 있고 그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 조원들이 강하게 단합을 할 때 장기 존속을 하고 지역의 지배 세력으로서 번영하고 군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친족 집단의 형성과 유지가 매우 치열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에 가족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한 지도입니다만은 이 세계 가족 지도에서 이 빨간 부분이 바로 직계가족입니다. 아버지 부부와 큰아들 부부가 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부부 두 쌍이 공거하는 가족 형태가 바로 스템 패밀리, 이 직계가족인데 세계적으로 매우 소수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이 바로 거기에 속하고 있다. 이 대단히 그 중요한 한국의 그 비교사적, 비교 문명적 특질을 이루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직계가족이 언제 성립했느냐? 보통 가족의 형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문화 또는 장기 또는 구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잘 변하지 않습니다. 몇백 년이 걸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가족의 형태인데 한국은 매우 특이하게도 17세기 이후에 이 직계가족이 성숙했다. 15세기처럼 솔수혼이 일반화되어 있는 가족 제도에서는 아버지 부부와 장남 부부가 이 한 쌍씩 동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18세기 이후에 이 직계가족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주자가래의 확대와 더불어 효의 윤리가 지배적인 사회 통합의 윤리로 정착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직계가족이 성립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대학 사회학과의 최지석 교수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경상도 경주부 양자동이라는 양반 마을이 있는데요. 1807년에 이미 36 내지 41%의 호가 직계가족을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 인류학자인 시마라는 분이 아까 이야기한 그 대구부 조안방과 월배방의 전호적을 분석을 하는 큰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에 따르면 신분과 무관하게 1690년에 이 직계가족의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만 이게 1858년에 35%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1955년에 대한민국에 의한 최초의 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남한 인구의 34%가 직계가족임이 발표됩니다. 34%면 소수파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성립하고 형성되고 발전하고 확대되고 절정에 도달한 다음에 해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이 34%라는 것은 가족의 완성 형태가 저 정도였다는 것이고 한국인의 표준적인 가족 형태를 직계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비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하는 인류학적 생성 과정의 기초가 되는 가족에서부터 또 이 가족들이 공동체적으로 결합한 친족 공동체에 있어서
또 그들을 포섭하는 하나의 독리라는 지연 조직에 있어서 17세기 후반부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변화는 양반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남계 동성 친족 집단과 직계가족의 성장 과정이고, 이들이 전촌락으로 점점 확산되어 가서 20세기 전반 일제하에서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남한 전체 촌락의 한 40% 가까이가 동성부락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17, 18, 9세기, 제가 말하는 18세기 체제의 사회사, 문화사의 기본 줄기 흐름입니다. 이 줄기를 가지고 연구자들은 이 Confucian Transformation, 이 유교적 전환이 농촌 사회까지 저변화, 일반화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교적 전환 이외에 제3의 질서가 형성되고 성숙해서 기존 질서를 재편했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평등사회, 새로운 계층의 성립, 새로운 원리의 사회 편성,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남성, 동성, 불악에 있어의 친족제적 질서, 그 질서가 표방하는 사회적 위세로서의 양반 신분으로의 지향, 그러한 그 질서의 변화, 사회 통합의 재편 이외에 다른 것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그 의미를 분석해야 될 내재적 발전이다. 서구식의 새로운 기운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식의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 이어서 제기할 문제는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 개별 친족 마을 단위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조선 사회 전체 이 통합의 원리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느냐? 조선인들의 국가의식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그 사회 통합과 국가의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중대하게 초래되었기에 개항 이후에 이 제국주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나?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입니다. 정치의식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거기까지 추구해 들어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연구 성과는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언제 적절한 기회에 되다름의 소견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반 신부는 과연 동료였는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